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좀 약간 올랐는데 코스피는 좀 약간 내린 상태로 마감이 됐죠. 자, 오늘 뭐 상승 하락이라 보다 약보합, 강보합 이렇게 끝난 것 같아요. 아주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약보합, 네, 코스닥은 강보합 이런 상태로 좀 끝난 것 같아요. 자, 오늘 사실 이 외인들이 장 초반부터 좀 매도가 많았거든요. 외인 매도가 많았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에서 SLR 연장을 갖다가 이제 안 하겠다. 네, 그러니까 SLR이 원래 이번 달 말에 3월 말에 끝나는데 그거를 그냥 연장 안 하고 그 상태로 종료하겠다. 라고 이제 한 게 사실은 제일 큽니다. 그래서 SLR하고 이제 그 국채금리하고 또 연관 관계가 많은데 SLR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요. 어떤 국채는 이제 파생이나 이런 투자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자기 자본 은행들의 어떤 자본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리먼 브라더스 때 상황이 터지면서 은행이 자기 자본보다 또 너무 과도하게 많은 투자를 했을 경우 사고가 터지면 은행이 뒷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면 뭐 국채든 파생이든 이런 자산을 매입을 하고 투자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자기 자본, 네, 우리나라도 약간 좀 다른 얘기지만 은행권 같은 경우는 BIS라 그래갖고 자기 자본율이 있죠. 그런 것처럼 어떤 그 투자를 하게 되면 자산을 늘려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자기 자본 비율을 또 매칭해 갖고 늘려라 라고 한 겁니다. 일정 비율 현금을 갖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그 투자한 게 잘못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어떤 큰 손실을 손실 나는 걸 어느 정도는 그래도 보상할 수 있게끔 투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현금 비율을 유지를 해라. 이게 바로 이제 SLR이에요. 근데 그 SLR을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이러면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연준에서 이제 한시적으로 좀 완화를 합니다. 완화를 해서 이제 SLR을 안 해도 된다. 국채 매입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SLR 안 해도 된다. 즉 국채를 어느 정도 매입하면 뭐 예를 들어 일반 은행 같은 경우에는 3%, 그다음에 뭐 JP 모건이나 이런 데인가요? 그 시스템적으로 되게 중요한 미국의 어떤 금융 시스템 상에서 되게 중요한 그런 데들은 5%, 네, 이렇게 해서 유지를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만 원이다. 그러면 5%는 500원이죠. 500원 만 원어치 국채를 사면 500원어치 그 현금 자산도 자본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네. 또 일반 은행 같은 경우에는 만 원어치면 3%니까 300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도 된다. 한시적으로 이걸 뭐만 원어치 샀을 때 500원을 적립해야 되는 거,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이런 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작년에 이제 너도나도 국채를 샀죠. 네. 근데 국채를 사도 자본을 갖다가 마련을 안 해도 되니까 샀는데 그거를 이번에 완화 조치를 3월 말에 끝나는데 그냥 연장 안 하기로 했어요. 이게 뭘 뜻하냐면 은행들은 그러면 국채를 유지하려면 3월이 지나고 나서는 어느 정도 자기 자본을 그러니까 돈을 들여갖고 자기 자본을 늘려야 됩니다. 국채 매입한 만큼 늘려야 돼요. 그동안 매입했던 것만큼. 은행 입장에서는 돈이 또 어떻게 보면은 그냥 거치해야 되는 돈이니까 쓰지도 못하는 돈이 늘어나는 거죠. 그냥 쓰지 못하고 가만히 둬야 되는 돈이 늘어나니까 이제 금융권들 입장에서 사실은 이게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은 내가 예를 들어 만 원짜리 뭘 투자를 하는데 투자에 대해서 증거금이라고 뭐 할게요. 속편하게 증거금을 안 해도 돼요. 그러면은 그냥 만 원 이렇게 하면 되죠. 네, 만 원 갖고 투자하면 돼요. 근데 만 원 갖고 이제 사는데 5% 예를 들어 500원을 증거금으로 또 남겨놔야 돼요. 예수금으로. 그러면은 만 원짜리 살려면 1,500원이 들잖아요. 조금 더 이제 투자가 위축되겠죠. 그래서 그동안은 500원 없어도 돼. 그리고 막 했는데 갑자기 500원 이제 만 원어치 사면 500원은 현금성으로 갖고 있어야 돼. 나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위축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기존에 했던 거 소급 적용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결국 현금도 마련을 하고 그리고 그 거치에 대한 부담감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팔아야죠. 네. 이제 국채를 파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 국채 매도 유호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은행권에서 대규모 이제 국채 매도가 나오면
서로 먼저 팔리면 어떻게 됐어요? 국채는 이자를 더 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니까 이 아무래도 네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국채 금리 인상이 나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좀 있어요. 그래서 SLR 갖고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좀 그런 금리 인상 이런 거에 관련해서 좀 흔들림이 있었거든요. 국채 금리 이제 그게 올라갈 거다, 올라갈 거다. 그래서 실제로 1.7까지 막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는 아예 베이스가 1.6이 된 것 같아요. 기존에는 이제 1.5 하단은 그나마 근데 뭐 괜찮았다. 1.5가 올라가면 불안했다 이랬는데 이제 완전히 뭐 1.6은 거의 그냥 기본 베이스 금리가 돼버린 것 같고 1.7도 돌파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제 SLR이 그렇게 되니까 더군다나 다음 달에 또다시 이제 국채 미 정부가 국채 발행이 돼서 또다시 공모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볼지 네, 이런 것도 그렇고 아무튼 지금 미국은 대형 투자자들이 국채금리 관련해서 그 금리 시장에서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거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나라에서 뭐라고 하던 연준이 뭐라고 하던 그냥 대형 투자자가 우리는 그냥 국채 인상하는 쪽으로 생각해 하고 그 대규모 자금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맞던 틀리던 결국은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게 요즘 상황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대형 투자자들이 눈치를 좀 봤다면 요즘은 눈치 보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자기들이 원하면 그냥 정부가 뭐라 그러던 어디서 뭐라 그러던 자기도 원하는 방식대로 투자 방향을 잡는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투자자들이 약간 금리 인상 쪽으로 좀 바라보고 있어서 그걸 좀 한번 잘 주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금요일날 밤에 나스닥은 상승을 하긴 했는데 이제 다우는 좀 빠졌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이 오고 약간 투심이 좀 흔들리면 결국은 정말로 이제는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가 있죠. 근데 미래로 이렇게 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백투더 프레젠트 그러니까 현재로 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현재의 정말로 실적이 확인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가셔야지 미래 투자에 대해서는 약간은 조금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보고 하는 종목은 약간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렇다고 뭐 중장기 투자하는 종목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좋은 종목들이 결국 갈 텐데 지금은 일단 시장 상황이 현재는 미래의 가치보다는 현재 실적을 중심으로 이제 수급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요걸 참고하셔서 중단기 어떤 비중이나 중단기 투자자분들은 그런 쪽을 중심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성장 종목보다는 실적 종목 중심으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앞에서 좀 설명이 길었는데, 그래서 지금 뭐 전반적으로 아시아가 오전에는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뭐 다른 내용보다, 네. 좀 보셔야 되는 게 일본은행이 이제 BOJ거든요. 뱅크 오브 재팬. 뱅크 오브 재팬이 이번에 그 하한선 펀드 매매 하한선을 폐지를 했어요. 연간 6조 엔 정도 되는 거를 폐지를 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그동안은 약간 일본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양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로 금리도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제로 금리가 되면은요 은행들은 수익성이 떨어져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그렇게 끌어왔고 그 상장지수 그 펀드 ETF죠. ETF에 대해서 최소 1년에 6조 정도는 매입을 하겠다. 네, 이거를 계속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ETF 제가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요. 한 80% 가까이가 이 일본이 상장지수 펀드의 80% 가까이를 은행이 지금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매년 이렇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매입을 하다 보니까 결국 ETF 매입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일본 은행이 많이 갖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일본 증시가 인위적이다. 네, 정부가 개입을 해서 너무 인위적으로 간다. 시장에 어떤 자율에 맡기고 있지 않다 해서 부작용이 생기면서 투자자들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최소 6조를 사야 된다라는 기준안을 폐지를 한 거죠. 조금 더 이제 시장에 맡긴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 공급이 없어지는 듯한 느낌 들죠. 일본 증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ETF를 통해서 연간 6조 엔의 매수세가 있었는데 이게 물론 아예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거 폐지한다고 해서 은행이 아예 안 하겠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게 약속된 매수세가 있었는데 그 매수세가 없어지는 거니까 약간 우려가 생길 수는 있겠죠. 네, 그러면서 증시 부양 기조가 약해질 수 있지 않냐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어, 어찌됐건 요 부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되는데, 뭐, 이걸 이렇게 할 만큼 어느 정도 정부가 이제 시장의 자유를 맡겨도 될 정도로 또 괜찮다고 보기도 한다라는 그 의견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상황, 아무래도 일본 증시도 한국의 영향이 많기 때문에 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근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또 이게 있었어요. 그 일본의 이제 그 낙하 공장, 네, 그 낙하 공장, 아 죄송합니다. 낙하 공장에 있는 그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의 그 차량용 반도체, 네, 그 공장이 화재가 났거든요. 그래갖고 차량용 반도체 공장이 가뜩이나 차량용 반도체가 요즘 뭐랄까 수요에 비해 공급이 조금 딸리던 그런 상황인데 가뜩이나 요거까지 화재가 나면서 좀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도요타도 보면 완성차죠. 이런 자동차 업종들 이런 데 영향이 가지 않겠냐. 이게 복구하는데 3개월이나 걸리니까 그러면은 전기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네 그런 자동차에 사용되는 그 부품들에 대해서 수급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으면서 또 영향을 갖는데, 자,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이 그렇게 막 원활하진 않아요. 오죽하면 다른 기업들이 삼성에도 차량용 반도체를 해달라라는 얘기가 뭐 나왔다는 그런 풍문이 있을 정도로 차량용 반도체 네, 부족 현상이 있는데, 근데 이 차량용 반도체를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고 또 들어보고 하면은 그 마진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투자 대비 효과가 높지 않고 지금은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전기차용 그 순수 이제 전기차용으로 가는 일반 차량용 반도체 이런 거 말고 전기차와 해당되는 거를 가던가 아니면은 뭐 그 AI나 이런 거 관련된 쪽들 뭐 그런 쪽을 가던가 뭐 이런 쪽이 더 훨씬 더 마진이 높기 때문에 뭐 그런 쪽을 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비메모리 부분도 요즘 뭐 여러 가지로 수요가 많고 그래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 그냥 일반 차량용 반도체나 이런 쪽들 네, 음, 수급상에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그 뭐라 그럴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또 이런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도 이 공급을 제대로 이제 확보 못하면 차량을 생산하는데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에도 좀 영향이 있는지도 뭐 같이 볼 필요는 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글로벌 긴축 우려에 대해서 좀 보는데 여기 나와요. 보면 금리는 어차피 오르는데 그럼 금리에 대한 우려가 더 크냐 아니면은 경기 반등으로 인해서 실적이 더 좋아지는 부분이 크냐 이게 이제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강력한 경기 반등 신호가 오면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는 불식이 될 거고 근데 금리 상승에 대한 걱정을 누를 정도의 강력한 그 경기 반등 신호가 안 나오면 계속 시장에서의 우려는 계속될 거다라는 것이 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투심이 흔들리니까 아무래도 증시는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약세를 보일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미 국채 금리가 뭐 1.75 근접할 정도로 또다시 올라갔어요.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그 SLR 레버리지 비율 규제가 그걸 완화했던 거를 이제 3월 말에 종료하겠다고 그 연준이 발표하면서 불안 심리, 네. 이제 국채가 대규모로 시장에 나올 거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안은 이제 계속 이런 금리의 불확실성 때문에 좀 불안할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반등 신호가 강력하게 나와야 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가라앉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이제 있어요 시장에서. 자, 그래서 미국은 그냥 계속 금리 상승이에요. 근데 이게 뭐라 그럴까요? 좀 보면은 미국의 대형 그 소위 얘기하는 큰 자산을 가진 그 투자자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이용해 먹는 것 같아요. 이용해 먹어갖고 본인들이 이제 뭐 투자를 할 때 국채 쪽 투자나 또는 주식 투자할 때
필요할 때마다 이제 불안감을 올렸다가 또 자기들 또 필요하면은 뭐 괜찮다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 시장의 상황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걸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는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지만 필요 이상으로 어떤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다가 갑자기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도 했다가, 근데 이거를 미국의 좀 대형 투자자들이 좀 일부러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서학개미란 얘기 나오죠. 한국 그 투자자분들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나라들도 이제 많을 텐데, 외국에서 들어온 소위 미국을 잘 모르는 그런 눈먼 돈들이 있으니까 이런 식의 행동을 또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 투자하실 때는 더더욱 주의 깊게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어, 네,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주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부분, 이제 SRR 그 완화 조치 종료로 인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거기 이제 덮친 격으로 신흥국들이 계속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글로벌 긴축이 이제 계속 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불안감 그게 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이제 중국인데, 중국이 그동안 자산 버블에 대한 얘기 그런 것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코로나 이전 상황까지 올라왔다 이러면서 더 이상의 유동성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이 좀 얘기를 한 경우가 있어서, 중국의 그런 긴축에 대해서 한국 증시도 되게 그동안 영향을 많이 받았고 불안감을 많이 좀 보였거든요. 실제로 미국이 어느 정도 금리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줄여도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미 증시가 약간 올랐을 때도 한국은 중국의 어떤 긴축 우려로 한국 증시가 조정을 받기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미 발표 났습니다. 발표 났고 이 기사는 그 전인데, 어, 중국의 대출 우대 금리가 사실은 이제 기준금리 격으로 보는데,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올린다는 거는 결국은 긴축, 유지를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유동성에 대해서 유지. 네. 자, 이렇게 보는 건데, 발표했어요. 이거 유지한다고. 그러니까, 11개월째인데 돈줄 제기를 안 했습니다. 네. 계속 유지. 그 여러 가지 좀 있는데, 이제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도 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그런 것도 없고, 지금 생각보다 시장이 그렇게 막 확 올라가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긴축할 때가 아닌 것 같다. 가계소득 둔화도 있고,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은 계속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 증시 물론 중국도 약간 혼조세로 좀 가긴 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상해 같은 경우는 올랐고, 그다음에 항세 저기 뭐죠? 그 중국 상해, 네, 이런 쪽은 다 이제 좀 올랐고요. 그다음에 홍콩이랑 해서 항생 뭐 이런 데랑 해서 좀 또 내려갔어요. 그리고 홍콩 뭐 항생 차이나나 뭐 이런 데들은 또 상승을 했고, 네, 그런 상황인데, 어 어쨌든 지금 요런 그 유지한다는 걸로 그래도 중국 증시, 홍콩 증시 여기는 어느 정도 이제 실망감이 있었다가 그래도 회복이 된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긴축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불안감이 좀 완화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죠. 네. 그래서 어 대다수가 이미 30명 대상으로 했을 때도 대다수가 동결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통화 긴축에 대한 걸 제일 먼저 하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거든요. 네. 전에 이제 거시칭 이제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이 버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긴축 전환 얘기 나왔는데 생각보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떨어지고 있고 가계소득 회복세도 더디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긴축보다는 여전히 유동성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긴축 우려는 약간 조금 완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에 대한 부분이 계속 우려가 좀 많이 큰 상태인데, 중국은 긴축 우려에 대해서는 약간 완화가 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인민은행장이 유동성 공급은 계속 긴축 안 한다라는 발언까지 조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레버리지 비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 GDP 대비 레버리지라는 게 어느 정도 그 채무, 그렇죠? 그러니까 빚을 내 갖고 이제 하는 그 부양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안정세를 하고 있고 뭐 불안감이 있지 않다. 네. 뭐 다시 얘기하자면 금융 리스크를 일으킬 가능성이 낮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중국은 기본적으로 계속 그 뭐라 그럴까요? 완화 정책도 계속 유지하겠다. 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미 국채 금리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여전히 있는 상태. 중국의 긴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불안감이 약간은 좀 해소가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자면 두 가지의 요즘 최근에 두 가지의 가장 큰 불안감의 큰 축이, 하나는 미 국채 금리 플러스 인플레이션이죠. 또 하나는 중국의 긴축이었거든요. 거기에 한국 증시가 많이 흔들렸는데 미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갖고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중국의 어떤 긴축에 대한 우려는 이제 한동안은 어쨌든 좀 뭐라 그럴까 괜찮아진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미중 무역 마찰이 좀 또 하나의 변수예요. 예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나 이제 그럴 때도 그렇고 그 미중 마찰을 하면서 증시,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미국하고 이제 중국 무역에 대해서 협상단들이 협상을 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영향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미국과 중국이 알래스카에서 고위급 회담을 했는데 네. 뭐 지금 상태에서는 뭔가 이렇게 발전적인 내용보다는 제가 듣기에도 둘이 뭐 홍콩 문제도 그렇고 여러 문제로 좀 싸움만 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네, 좀 실망감도 그렇고 불안감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잘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이제 한국 증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봐야 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어찌됐건 중국의 긴축에 대한 우려는 약간은 줄어든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미국 국채 부분에 대한 불안감은 남아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려면 방법은 이제 그거밖에 없어요. 뭔가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정도로 어떤 눈에 띄는 네, 강력한 어떤 회복 그런 메시지, 네, 경기가 강하게 반등한다. 경기가 성장하기 때문에 경기가 다시 커진다, 반등한다, 좋아진다. 이건 뭐예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증시는 실적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나와야 조금 금리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불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은 여전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좀 미금리에 대해서 주시를 해야 되고 미중 이제 무역 협상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에 대한 그 긴축 우려가 어느 정도는 좀 완화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한국 증시에도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겁니다. 길게, 그러니까 뭐 저같이 가치 투자를 하거나 장기 투자자들은 뭐 상관없어요. 근데 중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뭐 미래에 뭐가 좋다, 뭐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AI, 뭐 자율주행차, 또 뭐 있나요? 뭐 드론, 로봇, 또 미래에 해당되는 게 또 뭐 있죠? 뭐 메타버스도 그렇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단기 투자자분들은 이제 그런 종목은 약간 지금은 살짝 내려놓으시고 지금은 투자를 하실 때는 눈에 보이는 실적, 당장 이제 1분기, 2분기 뭐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올 때들, 그쵸? 사업 잘하고 있고 문제 없는 기업들 중심으로 가셔야 올해 매매하시는데 좀 영향이 좀 덜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뭐 유통이라든가 뭐 대형마트, 호텔, 여행업종, 그리고 창고 운수업들 뭐 이런 데들, 네, 아까 유통이 말씀드렸나요? 네, 이런 데들을 좀 잘 지켜보시고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실적이 눈앞에 보이는 데가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좀 약간 모바일 쪽, 그리고 경기가 좋아질 때는 보통 이제 메모리 쪽, 이런 쪽도 전자제품 같은 메모리 관련된 것도 많이 쓰니까 당장 이제 눈앞에 볼 때는 이제 메모리, 네, 디램이나 이런 메모리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데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맨날 말씀드려서 참 너무 잔소리 같아서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현금 보유하셔야 돼요. 현금 비중이 계속 유지가 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아직까지 변동성이 커요. 자, 현금을 갖고 계시면 나중에 변동성이, 그러니까 불확실성부터 이 불안 심리가, 그러니까 불안한 장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 그때 박앤세일 되어 있는 좋은 종목 매수하실 수 있는 총알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쓰시면 오히려 마음고생이 더 되실 수 있고, 나중에 기회 때 어떤 총알이 없잖아요. 사실 수 있는 자금이 없으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계속 현금 유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증시 상황 보시면서 또 안정적 매매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